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캠퍼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사진 땅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공강 시간에 나가면 웬만해서는 올라가기가 싫어요. 언덕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캠퍼스를 잘 안 들어가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캠퍼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앞으로 대학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아는 캠퍼스인 홍대 캠퍼스를 좀,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캠퍼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를 오게 된 계기는 사실 대학에 붙은 적도 있어요. 명문대에. 근데 제가 딱 그 인터뷰를 갔는데 점심 먹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홍대 캠퍼스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홍대 캠퍼스가 좋다기보다도 홍대 앞이 되게 좋잖아요. 내가 앞으로 27년을 내가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밥 먹을 때와 커피 마실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개념이 동양과 서양이 좀 다릅니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와 서양의 대학 캠퍼스를 비교를 해보면, 서양의 대학 캠퍼스는 바운더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NYU라고 하는 대학,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가서 보시면은, 그 뉴욕 맨하탄 남쪽에 그냥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뉴욕 대학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딱 대학 캠퍼스 들어가면 정문이 딱 하나 있죠. 그리고 담장이 딱 둘러쳐 있어요. 성역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구분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학의 역사를 보시면은, 대학은 항상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를 보시면은 성균관 유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극 보시면은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만 얘기 계속. 그러니까 계속한 견제 세력인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재미난 나라는, 이 시스템이, 이게 국가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제국 같은, 왕이 독재를 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견제 세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언론을 잘 이용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사극 보시면 옆에서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실록 쓰는 사람들. 그 왕이 야 그거 고쳐라 그러면 고쳐라라고 말했다까지 다 적잖아요. 성균관의 유생들은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막 상소해가지고 글 쓴 다음에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사라져, 어디론가.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은 다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양반들의 자제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은 보호받아야 되고, 옛날에도 우리가 70년대 학생운동, 80년대 학생운동 할 때 경찰이 대학 캠퍼스로 진입하는 거는 행정부의 큰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장이 둘러싸여져서 구분된 공간이어야 된다. 이게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문이 딱 있어야 되고, 후문도 있어야 되고, 안과 밖이 명확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대는 보시면 캠퍼스가 작습니다. 일단 홍익대학교 캠퍼스는 너무 작아서,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문이라는 게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꽂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홍대에 가시면은 홍문관이라고 해서 엄청난 개선문 같은 건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입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건물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문을 건물로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캠퍼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사진 땅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수업 끝나면 일단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강 시간에 나가면 웬만해서는 올라가기가 싫어요. 언덕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캠퍼스를 잘 안 들어가게 되죠. 대표적인 게 홍대입니다. 산에 있는 경사대지에다가 캠퍼스들이 아주 밀집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정말 구석구석을 잘 씁니다. 홍대 건축학과가 되게 좋잖아요.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를 잘합니다. 다른 대학들의 건축학과에 비해서 설계를 잘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캠퍼스 자체인 것 같아요. 캠퍼스가 바로 앞에 도시니까 도시의 골목골목과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도시의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구석구석에 뭐 희한한 공간들이 많아요. 뭐 계단으로 올라가면 뭔가 서프라이즈하는 공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복잡한 공간 구성으로 입구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홍대 캠퍼스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학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외부의 건축사분들하고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대학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때 오셔서 저희 학교 건물을 보시고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설계를 잘하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홍대 앞에 공간이 홍대 캠퍼스의 가장 특징을 결정짓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홍대 캠퍼스 어차피 공간이 필요한데 건물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홍대 앞이라고 하는 공간에 건물을 띄엄띄엄 사라. 흔히 말해서 홍대 입구역부터 시작해서 홍익대학교 사이에 그 블럭, 큰 블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대 건물을 20개 정도만 사면은 그러면 거기다 깃발만 다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모든 카페가 다 우리의 군의 카페가 되는 거죠. 도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NYU 캠퍼스의 방식이고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BU라는 대학도 그런 방법을 써요. 기부금 많이 받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건물 하나씩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빨간색 깃발을 꽂아요. 그럼 그게 BU 캠퍼스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대를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좋은데 아쉽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진짜 건물 사기 너무 힘들어졌고요. 대학교에서 사면 또 되게 많이 불러요. 교회도 그렇고요. 대형 교회가 주변에 건물을 사려고 해도 시세의 한 2배 정도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밀리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대 앞은 사실은 되게 좋았던 거는 연대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저희 학과 학생들이 작업실 할 때는 항상 홍대에서 했거든요. 홍대 앞에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홍대 앞에는 그렇게 환락가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다 신촌에는 오히려 직장인들이 와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숙집 같은 거는 쓸 수 있지만 작업실을 얻기에는 이미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신촌 앞은. 홍대 앞만 가더라도 단독주택이 많았고 단독주택의 차고들을 개조해가지고 작업실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간에 그 도시에 임대료가 싼 지역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홍대가 사실은 그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홍대 앞이 바뀌게 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그 당일리 발전소가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걸로 바뀌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7, 80년대 홍대 앞 같은 경우에는 당일리 발전소에서 뭘 떼면은 까만색 그 분진 같은 게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되게 낙후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게 사라지니까 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머물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 점점 돼가고 있어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고 반면에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 앞에 땅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대가 생각해낸 전략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장 밑을 지하화하는 것들. 많은 대학에서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화여자 대학교도 지하 캠퍼스를 만들었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다 만들었죠. 지하 캠퍼스. 이제 그게 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건축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면적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법규로 얘기를 할 때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건폐율, 용적률.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어요.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폐율이 60%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6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건물 짓지 말고 비워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용적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용적률이 200%다. 땅이 100평이니까 곱하기 2 해서 200%인 200평까지 연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평짜리를 한 200평까지 지으려면은 6, 4, 23은 4층까지 지으면 안 되고 3층 반 정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3층 반짜리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0%를 계산할 때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지하실이 빠집니다. 지하실은 카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햇빛 들어오는 땅이 아니니까 연면적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근데 어디까지가 지하실로 인정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 만약에 이렇게 경사져 있는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6면체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면이 4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4면을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4칸이 나오겠죠. 그 4칸에 절반이 땅에 묻혀 있으면은 그러면 얘는 지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사대지가 부동산 업자한테 유리한 건 뭐냐면은 한 반쯤은 열려 있고 반쯤은 잠겨 있잖아요, 흙에. 그럼 이 앞쪽으로는 1층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교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캠퍼스에 용적률이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을 더 못 짓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장 지하를 파면은 용적률 계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사가 대부분 다 캠퍼스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면은 이 아래 공간을 다 지하 캠퍼스를 쓸 수가 있고 바깥에 골목길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층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대학은 그 경계부를 잘 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도심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캠퍼스와 외부 도시가 만나는 그 경계부가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니까 거기를 지하 공간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서 렌트를 주면 돈을 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가 주변의 도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하나의 막혀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담장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외부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연을 많이 접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 대학들의 캠퍼스를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좋았다고 생각되는 캠퍼스가 저는 MIT 캠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로로 길어요. 찰스 강가로 쫙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캠퍼스에서 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에 보스턴의 되게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고 그거 자체로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 약간 외부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보호는 받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른이긴 하지만 되게 자유롭게 자기의 시공간을 쓸 수 있는 거가 저는 대학 생활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의 자유는 유지가 되는 게 좋다. 근데 그 자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도시에 갈 수 있는 자유. 도시에 접해 있으면서도 좀 뭔가 보호받는 공간이 저는 제일 좋은 대학 캠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가급적이면은 건물들이 좀 분동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자연을 계속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공강 시간에 야외를 좀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건물 하나하나가 독립된 이름이 있는 그런 캠퍼스였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버드 캠퍼스가 되게 좋죠.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캠퍼스가 강을 건너편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들이 다 강가 쪽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자연을 보면서 쉬고 그 다음에 수업 받으러 갈 때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돼 있고 주변에 그 캠브리지라는 도시가 이렇게 관통을 해서 가 있어요. 하버드 스퀘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와 캠퍼스가 다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게 진짜 또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고 아파트 단지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모든 뭐 사무공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식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캠퍼스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가급적이면 평평하면 좋겠어요. 경사대지에 있는 캠퍼스의 단점은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캠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경사가 앉은 평평한 캠퍼스일수록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서로 다른 지성들이 모여서 대화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다른 학과들끼리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학부 다니던 시절에는 천막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음대 애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이런 저 같은 공대 애들이 가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뭐 다른 과들도 오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공간 자체가 다양한 믹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MIT에 가면은 인피니티 코리더라고 있습니다. 200m 좀 넘는 그 복도인데 그게 모든 학과들이 다 접해 있어요, 거기에.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걸어가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조선공학과나 수학과나 화학과나 뭐 재료공학과 사람들의 실험실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교류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캠퍼스 환경인 거죠. 그게 저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이라는 게 과연 계속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아무래도 점점 더 많은 클래스룸들이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대학 정원수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해놓은 공간이 많은 빈 공간들이 앞으로 생기겠죠.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잘 리모델링, 캠퍼스 리모델링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홍대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 대학 캠퍼스의 경계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신촌을 갔는데 되게 놀랐던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앞에 굴다리가 있었잖아요. 이 기찻길이 위로 지나가서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는 건데 그 남쪽의 사면들은 사실은 되게 아무도 안 가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마치 무슨 경의선 숲길 마냥 그거를 바라보는 그 가게들이 제일 프라임한 포지션, 부동산 가치를 가지는 카페나 이런 것들로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찾으면은 in between space, 그 사이 공간에 뭔가 가치를 찾을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대학 캠퍼스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의 담장이라고 하는 건 벽을 세운다는 얘기는 벽은 그거는 막다른 길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안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벽을 허물면은 그 벽이 있던 자리가 녹지로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건축 요소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과거에는 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외부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성벽을 둘러서 싸웠거든요.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근대에 와서는 뭐 대포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그 결정을 해요. 야, 그 성벽 헐어버려라 그냥. 성벽을 헐고 났더니 거기가 링스트라스라고 그래가지고 링 모양으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링 모양으로 공간에 거기다가 미술관 뭐 여러 가지 대학 시설 같은 걸 넣은 거예요. 근대 사회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그러니까 그게 모든 빈 시민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환상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학 캠퍼스의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시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건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장점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은 시공간의 이야기죠. 그거를 벗어나서 빠져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아고라 같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